자, 이제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다니엘 11장 이제 5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 11장 이제 서두를 언급하면서 이 다니엘 11장의 배경을 말씀드렸죠. 지금 일단 11장 첫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페르시아 왕조, 이 왕조가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조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 그리스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는 시기요, 이게 이제 대략 BC 한 533년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환상이 왔을 때, 이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 그렇죠?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가, 알렉산더 제국이, 그렇죠?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이 그리스가 역시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뿌리 꺾여서 죽는다 그랬죠? 무너지고, 이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뉘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나라로 이제 분열됐는데, 이 네 나라 분열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다니엘 11장은 두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누구냐? 바로 남쪽 이집트랑 그 다음에 북쪽 시리아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11장에서 이제 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남쪽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북쪽 왕이 나옵니다. 5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8장에서는 그리스의 순념소 환상을 통해서 네 나라가 나뉘어져서 네 뿔 중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만 했죠.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어떻게 하냐? 여기를 간략히 생략하고 여기서 이제 두 나라로 좁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5절부터 쭉 보게 됐을 때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이 분열된 그리스 나라에서 남쪽과 북쪽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볼게, 남쪽 이집트, 그렇죠? 잘 안 보여요? 여기다 쓰죠 뭐. 그래서 네,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조와 시리아 왕조 사이에 어떤 그런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어때요? 2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고, 그것이 실제 지나면서 어때요?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집트 왕조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프톨레미, 그 왕조의 이름이 프톨레미 왕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맨 뒤에 나눠드린 교환에도 보이겠지만 이제 이집트 왕조는 거의 이름이 다 프톨레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프톨레미 이름 소테르고 뭐고 이름 붙지만 여러분이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1세 2세로 하셔도 돼요. 프톨레미 왕조고 시리아는 셀레우쿠스예요. 셀레우쿠스 왕조. 또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으로 또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11장 5절부터 해서는 이 남쪽과 북쪽에 좀 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놀랍게도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한 점의 그 오류 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11장을 예언으로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다니엘 11장을 다니엘이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예언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몇백 년 전에 사람이 그 몇백 년에 있을 일을 자세하게 다 맞추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과 이 예언을 딱 매칭시키면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감탄이 절로 나올 거예요. 야, 이래서 성경의 예언은 완벽하구나 이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의 예언들도
한 점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다 성취될 것이라는 여러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1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자,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환을 제가 나눠드린 거 보세요. 첫 번째,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리스는 네 나라로 분열되었거니와 이제 예언은 그 가운데 두 나라, 곧 남쪽인 이집트와 북쪽인 시리아로 초점이 맞춰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 개요 때. 자, 괄호 1번 보세요.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닥칠 일들만을 예언해 주기 위해 다니엘에게 왔다, 이거죠. 그 다니엘 10장 14절 보면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훗날들의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예언에서 단지 두 나라만 언급되는 이유다, 이거죠. 그리스란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됐는데 왜 하필 그 중에 이집트랑 시리아냐, 이거예요. 왜 두 나라냐, 이거죠. 제가 얘기했죠. 바로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영광스러운 땅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팔레스타인 땅, 그렇죠? 거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두 나라만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런 세세한 역사에 사실 관심 있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왜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시냐면 그 전쟁하는 가운데마다 이스라엘이 항상 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으니까 기록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본문에서 언급되는 남쪽 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일컫는다, 이거죠.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남쪽에 위치한 나라다. 이렇게 볼 때 북쪽 왕은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왕조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이는 지정학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 그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 11장에 그냥 남쪽 왕, 북쪽 왕이라고만 얘기하지 뭐 이걸 프톨레미 왕이다, 뭐 죄송합니다, 셀레우쿠스 왕이다, 그런 말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왕들의 그런 왕조 이름 관심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왕들의 전쟁의 그런 역사를 미리 예언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거기 연관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 이 두 나라가 패권을 다툴 때마다 이스라엘 땅은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이를 두고 클라레스 라키는 이렇게 표현해요. 위아래 맷돌 사이에 끼어 가루가 되는 신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스코필드는 모루와 망치 사이에 놓인 꼴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요,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위에는 중국, 그 다음에 또 아래는 또 일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면 결국 일본이 명나라 치기 위해서 진군할 때 결국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발발의 원인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도 이집트와 시리아가 어떻게 돼요? 둘이 패권을 다투려다 보면 서로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땅은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본문은 이집트 왕조가 강하게 될 것이고 그 통치자들 중에서 어느 한 왕이 누구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라는 거죠. 어느 왕국이나 왕족은 간에 상대적으로 강한 권세를 가지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이집트가 강성하게 될 것을 예언한다기보다 이집트와 시리아 간의 전운이 감돌게 될 것을 예고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의 전쟁을 보면요, 어느 한 제국이나 민족이 강해지면 결국 가만히 있질 않죠. 항상 침략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집트가 시리아보다 더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이집트가 그러면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항상 세계를 제패하려면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장 5절에서
남쪽 왕이 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는 아하, 그래 이제 이 남쪽 나라가 곧 전쟁을 일으키겠구나. 바로 북쪽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겠구나.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5번.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그 전쟁터는 자연스레 팔레스타인 땅이 되기 마련이다. 이거죠. 이 두 나라 사이에 끊일 줄 모르는 전쟁들로 인하여 순환을 겪게 될 이스라엘 땅의 다니엘 백성은 정말로 위아래 맷돌 사이에 낀 신세요, 모로와 망치 사이에 놓인 처지가 아닐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얘네 둘이 전쟁을 하다 보면 결국 고통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일찍이 다니엘에게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70년, 바빌론 70년 포로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이 종결될 걸로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죠.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 당할 순환이 엄청나게 길다 이거예요. 70주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고, 그렇죠? 예. 기력도 상실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앞으로 당할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니엘 11장에서 바로 그 신약이 시작되기 전 그 역사, 앞으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보세요. 밑에 교환에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 중 하나라고 했죠. 자, 여기 제가 썼지만 이제 그 남쪽의 이집트는 알렉산더 휘하의 장수 중 하나였던 프톨레미 소테르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고, 자, 시리아라고 했을 때, 그쵸? 이집트와 시리아 했을 때 먼저 이제 이 예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이 프톨레미 소테르예요. 그쵸? 여기 나온 대로 프톨레미 소테르가 이제 남쪽 이집트, 그리스 그 전체 구역 중에 이집트를 차지한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강하게 될 것이고, 이 왕조에서 이집트가 통치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1장 5절에 보면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프톨레미 그 자손들 중에 나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됐냐면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그리스의 또 다른 장수 중 하나로 알렉산더 휘하에서 바빌론의 총독이었던 셀레우쿠스 니카토르가 안티고누스에게 쫓겨나 프톨레미 소텔의 이집트로 도망하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해 보세요. 안티고누스가 이제 그리스가 나눠졌을 때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 있던 장군인데, 이 사람이 셀레우쿠스의 그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니카토르를 이렇게 패전시켜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을 잃으니까 어디로 갔냐? 이집트로 도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소텔에게 간 거예요. 자, 갔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 프톨레미 소테르가 이 사람을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그래서 환대를 받으니까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냐면 통치자들 중에 하나까지 이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5절에 통치자들 중 하나란 말 했을 때는 프톨레미 무슨 자손 이게 아니라,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니카도르가 그 안티고누스에게 패해서 쫓겨가지고 도망 다녀서 이게 이집트로 도피했는데, 이집트에서 환대를 잘 받아서 이 사람이 통치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지위나 권세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그뿐만 아니라 프톨레미의 적극적인 후원을 등에 업고 과거 자신의 영지를 수복한 뒤에 인더스강까지 국토를 확장하는 등 세력을 넓히더니 마침내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시리아까지 합병함으로써 이집트의 프톨레미에 비하여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몸만 의탁하고 온 사람이 이집트에서 아주 세력을 자기가 잘 키워서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가 그 인더스강 있는 인도 쪽까지 거기서 정복전쟁을 시작해서 국토를 넓혀가지고 아시리아 땅까지 거의 동부 지방을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의 위치, 그의 권세가 어떻게 되냐? 남쪽 왕 이집트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 말씀은 그걸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시리아는 셀레우코스 니카도로, 그냥 1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처음에는 이집트로 갔다가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세력을 잘 키워서 어때요? 다시 이제 독립해 나가서 이제 시리아에 자신만의 왕국을 확고히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뭐가 돼요? 큰 권세가 되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정확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하, 이 왕이 원래는 그 안티고누스에게 패해서 쫓겨갔다가 이집트에서 의탁했는데 오히려 이집트에서 세력이 더 강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영토를 확장시키고 넓혀서 이제 시리아 제국을 더 견고히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큰 권세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자, 6절에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돋워줬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 말씀만 보면 뭔가 좀 약간 이해가 어렵잖아요. 역시 이것도 역사적으로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자,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잘 보면 지금 이집트와 시리아가 전쟁이 나야 되는데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화친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화친이 어떻게 맺어진 거냐 봤더니 남쪽 왕의 딸이 뭐 어때요? 북쪽 왕에게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걸로 뭔가 감을 잡으셔야죠. 이 남쪽의 이집트 왕의 딸, 그러니까 쉽게 공주죠. 어떻게 된 거예요? 북쪽 왕에게 결혼, 시집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괄호 1번. 프톨레미 소테르와 셀레우코스 니카도르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집트와 시리아 간의 평화가 유지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두 왕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둘은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프톨레미 소테르,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필라델포스예요.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좀 못 써도 이해해 주십시오. 필라델포스. 그러니까 프톨레미 2세인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자리를 물려받아서 왕이 되고요. 자, 시리아도 뭐냐? 이 셀레우코스 니카도르 다음에 안티오쿠스 소테르, 이 사람이 역시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맨 뒤 페이지에 거기 그 연대기를 줬으니까 여러분 그걸 또 보셔도 돼요. 예.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이 두 아들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괄호 2번 보세요. 그 교환에 괄호 2번. 그런데 필라델포스에게는 이복 형제 마가스가 있었는데 이 마가스의 아내가 안티오쿠스 소테르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왕이 됐는데 이 왕에게 이복 동생이 있어요. 그 이복 동생이 여기다 이름 나온 대로 뭐예요? 마가스죠, 마가스. 이 마가스가 이복 동생인데 자기 형이 왕이 되니까 배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왕 있죠, 이 왕. 안티오쿠스 그 소테르 있죠. 이 사람의 사위예요. 이 마가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장인이고 이 사람이 사위인 거예요.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마가스가 자기 형이 왕이 오른 게 배 아프니까 자기 장인을 부추겨요. 부추겨가지고
이 자기 형 필라델포스가 치리하고 있는 이집트를 이렇게 치도록 사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형이 무너지면 이제 자기가 왕은 되니까. 그래서 이 시리아 왕, 저 안티오고 소테로 자기 장인한테 좀 여기 나라 좀 우리나라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결혼 관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촉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안티오고 소테로 죽고 이 아들 안티오쿠스 테우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테우스라는 아들이 치리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계속.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필라델포스 입장에서는 시리아의 공격에 자꾸 시달리잖아요. 결국 시달리던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마침내 그 해들의 끝에 안티오쿠스 테우스에게 화친조약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여기는 이제 죽어서 이제 아들이 하지만 이 사람은 아들 때까지 계속 전쟁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해들의 끝에 화친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6절 말씀에 맨 처음에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언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친이 그냥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반드시 양쪽에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화친 조약을 제의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필라델포스 이 왕이 자기 딸이 있죠. 자기 딸 베레니케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복 동생이고 이 필라델포스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베레니케예요. 베레니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필라델포스와 테우스끼리 서로 화친을 하면서 자기 딸을 여기다 정략 결혼시켜서 보내요. 지창금과 함께 결혼시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아요. 내 딸이 너하고 결혼을 하니 내 딸을 정식 왕비로 삼고 너가 지금 데리고 있는 왕비를 폐위시키고 무효시키고 그 왕비에게서 난 아들들까지도 소위 말하는 이제 태자 자리 왕위 계승도 취소시켜라. 그걸 조건을 내세워요. 그러면 내가 내 딸을 너한테 시집 보내겠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이게?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딸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도권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 딸이 주도권을 잡으면은 이 이집트 왕 입장에서 시리아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딸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필라델포스 입장에서는 참 교활한 제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테우스가 이걸 받아들여요. 알겠다고.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의 딸을 갖다가 베레니케를 새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전에 이 테우스가 데리고 있던 아내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라오디케예요. 라오디케라는 이 왕비를 내쫓아버려요. 그냥 왕비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를 베레니케로 딱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테우스는 지금 이집트의 그런 요구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6절의 말씀.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게 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 예언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내로 이제 오게 되고 이 이집트 왕 필라델포스의 어떤 계략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환 보세요. 두 번째.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에 서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녀라는 거는 당연히 이집트 왕 딸 베레니케를 말하겠죠. 베레니케가 결혼하러 가서 자기가 왕비를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럼 세력이 강해야 되는데 어때요? 세력이 서질 못한다 그럽니다. 왜 못하냐 그러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기 아버지 이집트 왕 필라델포스가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레니케가 당당했던 거는 자기 아버지 때문인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시리아 테우스 입장에서는 사실 저 필라델포스 왕 때문에 이 딸을 그 딸을 받아들인 거고 자기 원래 본부인을 내친 거 아니에요. 정략 결혼한 거죠 원래가. 그게 다 이 이집트 왕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안티오코스 테우스가 이게 이제 이 여인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테우스가 이 여인을 내쫓고 다시 예전에 쫓아냈던 본부인 라오디케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레니케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 아버지가 든든한 뒷배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녀의 세력은 이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영향력도 어때요? 시리아에게 준 영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기 딸 여기 가 있지, 이 시리아 왕 입장에서는 또 장인이 이집트 왕이니 당연히 간섭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왕이 죽어버리니까 결국 이제 안티오코스 테우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란 말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라는 게 매칭을 잘 이제 시켜보다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자, 밑에 보세요. 이제 교환을 다시 보세요. 교환의 세 번째.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 그녀에게 힘을 돋우어 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괄호 1번.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테우스는 애초에 이집트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했는지라 그녀를 쫓아내고 강제로 이혼했던 전처 라오디케를 다시 왕비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2번 보세요. 그러나 라오디케는 다시 왕비의 지위를 회복했어도 일찍이 정략적인 이유로 자신을 내쫓았던 남편 테우스를 끝까지 신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본부 입장에서는 즉 정략 결혼한다고 나를 내쫓아버리고 왕비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또 필요해서 자기를 불러들이니까 이 라오디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남편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자기가 결국 안전하려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독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을 독살시켜버리고 자기 아들 셀레우쿠스 칼리니코스가 왕위에 오르도록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라오디케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테우스를 죽여버린 거예요. 독살시켜버린 거예요. 독살시키고 이 라오디케가 자기 아들 칼리니코스를 갖다가 왕에 올립니다. 예. 자, 이제 왕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왕위에 오른 칼리니코스는 자기 어머니의 공고를 받아들인다. 그죠? 자, 어머니가 얼마나 칼을 갈았겠어요. 자기 신세가 이렇게 된 게 다 뭐예요? 저 베레니케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왕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권고를 하는 거죠. 야, 베레니케하고 그녀의 아들하고 그리고 베레니케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돋워줬던 자들 싹 죽여버려라 이거죠. 그래서 모두 다 암살시켜버립니다. 이 칼리니코스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 그녀를 낳은 자,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돋웠던 자가 버림을 당한다 그랬죠? 이 예언이 6절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역사 인형이 복잡할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서 딱 비교를 해보세요. 정확하게 성취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되었던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교환의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왕위에 오른 칼리니코스, 그래서 이제 죽였다 그랬죠? 세 번째 줄 봐요. 여기서 그녀를 낳은 자. 지금 6절에 보니까 데리고 온 자들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녀를 낳은 자란 말도 있어요. 그럼 베레니케를 낳은 사람은 부모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모라고 하기는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자기 아버지는 이미 이집트 왕이었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낳은 자라고 했을 때는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녀가 시리아에 올 때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누군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누군지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단정을 못 짓지만 중요한 것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 필라델포스의 그런 이 뒷배를 봐가지고 이렇게 시리아 왕과 결혼해서 왕비까지 됐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어때요?
완전히 끝장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왕비였던 라오디케에게 전부 다 이 독살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자, 거기 7절을 보세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우리 성경을 7절 보시면, 자, 7절에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왕의 성체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란 말이 있으면 뭔가 반전이 있는 거겠죠.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란 말합니다. 여기 7절에 그녀가 누구겠어요? 아까 내쫓겼던 그녀가 누구였어요? 베레니케였죠. 이집트 왕의 딸 베레니케였죠. 근데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과 동기간인 거죠. 바로 누구냐면 이제 그 사망한 이집트 프톨레미 필라델포스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녀의 뿌리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필라델포스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니까 자기한테는 동생들이겠죠, 뭐. 그쵸? 예. 그 중에서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 즉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봤다시피 이 필라델포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병사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들이 집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프톨레미 에오에르게토스예요. 프톨레미 에오에르게토스, 즉 프톨레미 3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제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필라델포스의 아들이니까 베레니케가 누나인 거죠. 그리고 베레니케 입장에서는 이제 이집트 왕이 자기 남동생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이제 교환에 베레니케의 아버지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이집트에서 병사했고 그녀는 아들과 함께 시리아의 라오디케와 그녀의 아들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에 의해서 암살됨으로써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는 완전히 쇠락하는 듯 하였지만 이거죠. 생각해봐요. 그 필라델포스 2세도 죽고 자기 그 딸 베레니케아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암살로. 그러면 이집트 왕조는 쇠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그녀의 뿌리들 중에 한 가지, 즉 필라델포스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가 바로 거기 나온 대로 프톨레미 에우에르 게토스예요. 3세죠. 이 아들이 바로 베레니케 남동생인 거죠. 예.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왕이 올랐는데 이게 그 자기 누나가 시리아 왕비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뚜껑이 열린 거죠. 분개를 해가지고 큰 군대를 일으켜서 시리아로 침공에 들어갑니다. 자, 시리아로 이게 침공해서 진군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라오디케가 자기 아들 칼리니코스 꼬드겨서 독살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오에르게토스는 자기 누나가 쫓겨난 것만 알았지 독살당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진군까지 갔는데 독살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약간 허무하겠죠. 자기 누나 복수하려고 왔는데 이미 누나가 죽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어쨌든 이 프톨레미 3세 에오에르게토스는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이 받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몰고 왔잖아요. 자기 누나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이 시리아 왕이 모친 있잖아요. 이 라오디케 똑같이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이 시리아 왕 칼리니코스를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로잡아 가고 시리아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공략하여 모두 소나기에 넣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에오르게토스가 아주 군대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아주 전쟁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그 왕을 사로잡고 그 왕비, 자기 누이를 죽인 왕비 죽여버리고 그리고 시리아의 여러 요충지들을 다 함락시켜요. 자, 이로써 그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7절 읽었던 대로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왕의 성체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프톨레미 에오르게토스가 이제 이 시리아 쳐들어와서 누나 복수하면서 여기 북쪽 왕을 죽이고 사로잡고 왕비 죽여버리고 여러 요충지를 다 함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예언도 정확히 성취가 된 거죠.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 시리아 북쪽 왕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집트에게 초토화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왕도 사로잡고 왕비도 죽였고 전략적 요충지를 다 이집트가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집트가 시리아를 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실제로 이 에오르게토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성경의 예언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냐? 거기 9절 보세요. 9절에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이거죠. 다 점령할 수 있는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말밖에 없으니까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딱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고 성취된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교환 보세요. 두 번째. 남쪽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괄호 1번 이집트 왕 프톨레미 에오르게토스가 시리아를 공략하고 있던 중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 이집트 왕이 시리아를 이제 먹으려고 전쟁하는 중에 정작 자기 나라에서 어때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자리를 비우니까 어떻게 돼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리아를 잘 점령하면 뭐예요? 자기 본국을 잃어버리잖아요.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본국으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리아 원정을 마치고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란만 아니라면 지금 이 이집트의 에오르게토스가 시리아 북쪽을 완전히 점령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때 반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에오르게토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땅을 칠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프톨레미로서는 자국 내 이 반란으로 인해 시리아를 계속 장악함으로써 이집트를 세계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셈이에요. 이집트가 시리아까지 완전히 먹어버리면 이제 영토도 커지고 세계 최강국이 될 텐데 그 한 발짝을 놓친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척 뼈아픈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에 반란이 없어서 이 왕이 시리아를 점령했다면 이 성경 예언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예언을 기록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인간이 발버둥 쳐도 못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고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거를 받고 기록한 게 200년도 훨씬 전인데 어떻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으니까 아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죠?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8절이에요.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프톨레미 에오르게토스는 본국의 반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군해야 했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군을 점령하려는 명분으로 전쟁도 일으켰고 군대도 데려왔는데 여러분 소득 없이 성과 없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의 입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왕의 개인의 입장에서도 분통 터지죠. 이 분을 풀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명분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진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 8절에 나온 말씀대로
온갖 우상들과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괄호 1번 두 번째 줄. 그는 시리아의 신들. 여기서 신들을 말할 때는 뭐냐면 바로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땅에 거기에 신전에 우상들 있잖아요. 형상들이요.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값 나가는 기명들 있잖아요. 이걸 이 사람이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고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아 갑니다. 여기 8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다량의 값비싼 금은 기명들을 신전과 궁전에서 약탈해 갔다 이거죠. 그냥 안 간다는 거죠. 예. 뭐라도 박살내고 가지고 가야겠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때 에오에르게토스가 시리아에서 탈취해간 물품들 중에는 은이 4만 달란트고요. 금 기명이 2,500점이고요. 귀금속으로 빚어 만든 다량의 우상신 형상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특히요. 이 시리아 여기에 있는 그 형상들 있잖아요. 우상들. 이게 그 역사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요. 일찍이 캄비세스가 누구냐?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탈취해 갔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 그림을 딱 그려보면 뭐냐면 그때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이 이집트에서 온갖 그 우상 형상들 있잖아요. 신전의 형상들이나 금은기명을 이 사람이 탈취해서 페르시아로 가져간 거예요. 그게 시리아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에오에르게토스가 어때요? 다시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다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특히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왕 대단하십니다 이거죠. 우리의 그 문화 유적, 우리의 보물을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쓰레기인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그 신들을 찾아왔다 이거예요. 우리 왕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다 약탈해서 이집트로 갔을 때 이집트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 신전들을 신상들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놨다 그래가지고 성대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이 왕의 공적을 기리려고요, 이 왕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은혜자예요. 은혜자. 그래서 그 은혜자란 말이 뭐냐면 바로 에우에르게토스예요. 그게. 그래서 왜 이 왕의 이름이 에우에르게토스라 했냐면 태생부터 불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게 시리아에 있던 원래 이집트 신전과 기명들 다 가지고 오니까 그 이집트의 그 이교도 제사장들이 당신은 은혜자입니다. 그렇게 공적을 기리려고 은혜자라는 이름에 에우에르게토스를 호칭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우에르게토스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사람 이름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그냥 남쪽 왕, 북쪽 왕이라고만 말하지 이들의 무슨 직위, 호칭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럼 왜 이들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냐? 바로 이스라엘 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항상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연관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기록하시고 그 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배웠지만 자, 여기 뒷페이지 나온 건 이거 제가 다음 주에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남쪽 왕과 북쪽 왕의 계보예요. 그래서 남쪽 왕이 프톨레미 소테르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북쪽은 셀레우쿠스 니카도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왕은 처음에 이제 셀레우쿠스가 프톨레미 밑에 빌붙어 있다가 권세를 크게 해가지고 시리아를 더 넓은 영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왕이 나뉜 건데 이때는 그래도 평화가 있었다 이거죠. 바로 그 밑에 아들 때부터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필라델포스의 이복 형제가 누구예요? 마가스. 그 마가스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소테르의 사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복 형제가 자기 장인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전쟁이 그 밑에 안티오쿠스 테우스 자기 장인 죽고 그 아들이 왕이 오를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정장 거기 연도 보면 몇 년까지 20년 이상이 전쟁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전쟁이 너무 시달리니까 싫어서 화친을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테우스한테 자기 딸 베레니케를 주고 그러면서 이 테우스에게 네 본처인 라오디케를 쫓아내라 이거죠. 테우스가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필라델포스가 죽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도로 다시 내쫓고 다시 본처 데려오니까 본처가 이제는 너 안 믿는다. 그래서 이 테우스를 독살시키고 그 아들 밑에 보면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를 왕에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를 부추겨서 어떻게 해요? 이 필라델포스 딸 베레니케와 속한 자를 다 암살해버려라.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걸 듣는 옆에 에오르게토스가 이제 분개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근데 전쟁 일으켰는데 북쪽이 망한 게 아니라 다 잡을 거를 반란 때문에 못 잡고 놓쳐도 돌아갔는데 기명들, 시리아의 신전 우상들을 다 가지고 갔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의 예언적인 성취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역사를 다 관장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뭐예요? 야 이건 도저히 이걸 어떻게 인간이 기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나중에 훨씬 지나서 그냥 어떤 사람이 기록한 거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죠?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그 뒤이어서 역사적인 성취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